여러분 교재 458페이지 넘겨주시고 두 번째 챕터인 결산 프로세스라는 부분 들어가서요. 결산에 대한 프로세스 설명 잠깐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 순서대로 입력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결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회사에서 회계 연도라는 게 있죠, 여러분. 또는 회계 기간. 그럼 지금 현재 1000번이라고 하는 주식회사 배움전자는 6기이고요. 2020년도 1월 1일부터 2020년도 12월 31일까지. 자, 요게 회계 기간이에요. 그럼 그 회계 기간이 끝나는 날짜를 우린 보고기간 종료일 또는 결산일, 재무상태표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요 날짜에 우리 1년치에 대한 정보를 정리시켜 주셔야 되겠죠. 회계 기간에 맞춰서 그런 걸 결산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결산은 회계기간 종료일에 그 회계기간에 회계 처리를 무엇해라? 마감해라. 그리고 그 마감해서 회계 처리 결과를 재무제표로 작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들 결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제가 결산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자격증은 주어진 요건에 맞춰 그냥 타이핑 치는 정도 수준만 물어본다. 업무는 타이핑 치기 위한 정보를 무엇하셔라? 정리하셔라. 부터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결산하실 때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제일 먼저 하시는 부분이 뭘 거냐면 1월 1일부터 무엇에 대한 부분 우리는 1월 1일부터 전표 입력 모두 다 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정 전 시산표가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계 기간이 우리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하고 있으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우리 거래라는 부분이 무엇되어 있어야 된다. 입력되어 있어야 된다. 거래 자료가 입력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는 무엇할 수 없다? 결산은 아예 시작도 못합니다. 그래서 거래 입력이 모두 다 끝나면 결산을 하기 전인 수정 전 시산표가 출력이 되겠죠. 그러면 수정 전 시산표가 확정이 되면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무엇 하셔라? 결산 작업을 시작해라. 그런데 제가 교재에도 이렇게 했죠, 여러분. 출력해서, 전 출력하는 거 권장합니다. 업무도 잘 안 되고 있는데 그걸 화면으로 보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합계잔액 시산표라고 보이잖아요. 이 합계잔액 시산표는 제가 자료를 입력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바뀌어요. 그럼 내가 얼마를 넣어서 얼마로 바뀌었는지 보려면 그걸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결산 작업을 하루에 다 한다? 내가 결산 작업을 1시간 만에 끝낸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여러분 그렇게 못 끝낸단 말이에요. 다른 부서에서 협조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내가 스스로 정리해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산을 하루아침에 끝내는 부분 자체가 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 입력이 모두 다 끝나면 시산표를 출력해서 가지고 계시고요. 그걸 근거로 내가 결산 작업을 뭐뭐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검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검토를 해서 우리는 결산 정리사항이라는 걸 뽑고 그거를 기준으로 결산 수정분계라는 걸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결산 수정 분기가 끝나면 우리 수정 전 시산표가 수정 후 시산표로 바뀌면서 우린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확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게 뭐냐? 나 결산 뭐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결산 정리 사항을 요약하는 거. 우리 수정전 시산표를 가지고 결산 정리 사항에 대한 거 정리하는 거. 이게 가장 많은 부분이고요. 요건 1년치 그 회사의 살림살이를 다 기억하지 못하면 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몸값이 달라져요. 결산을 할 수 있는 사람과 결산을 못하는 사람이 몸값이 다르고요. 한 직장에서 꾸준히 3년 이상은 근무를 해야 그나마 결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실무자들 결산 수업에 보면 경력 5년 된 사람도 결산 수업은 계속 와요. 왜냐하면 자신을 업그레이드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업이 달라지면 결산 작업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규정이 또 바뀌는 게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속적인 공부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시험은 안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결산 정리 사항을 시험지에 지문으로 주거든요. 그럼 여러분 뭐만 하면 돼요? 분개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험은 밥상 다 차려주고요. 제가 숟가락으로 입에 떠넣는 것만 하고 점수 3점씩 주는 거예요. 업무는 밥상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차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여러분들 집에서 음식 하실 때 음식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먹는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잖아요. 그런 원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금 고된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려운 부분도 없잖아 있고 세법 지식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두루두루
능력이 조금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격증을 그럼 무시하니? 아니에요. 자격증에서 분계는 갖고 가야 내가 뭔가를 뽑아서 분계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분계도 못하는데 무슨 결산을 시작해요. 분계 못하는 사람들이 가끔 결산하겠다고 실무자 수업에 오시거든요. 그럼 되게 당황스러워해요. 분계를 물어보고 계시거든요. 결산 수업에 오셔서. 그럼 그런 분들은 분계부터 배우셔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분이 결산을 하고 있다고 하니 회사가 산으로 가고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결산 정리사항이라는 부분을 요약을 한다. 그러면 이 요약한 걸 가지고 올인 결산 작업을 합니다. 그럼 그 결산 작업 하실 때 여러분, 우리 고정자산 등록 먼저 했죠, 여러분? 우리가 이 고정자산 등록이요. 지금 이 결산의 정리사항을 하실 때 우리가 결산을 하실 땐 수동결산이라는 표현을 또 쓰고요. 자동결산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이 수동결산과 자동결산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면 이 결산정리사항에 대한 요약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직접 손으로 입력하겠다. 그러니까 이 수동은 내가 어디에 가서 나 일반 전표에 가서 직접 회계 처리할 거야.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일반 전표 입력에 가서 직접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입력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해서 나온 여기 메뉴 있죠, 여러분? 자, 요 메뉴에 가서 우리는 무슨 부분? 금액만 톡톡 입력한 다음 해당되는 난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동결산은 난에 무엇한다? 난에 해당 난에 금액을 넣고요. 그리고 우리 기능 중에 전표 추가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표 추가를 누르면 차변에 누구, 대변에 누구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그러면 일거리가 확 줄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 여러분. 수동결산을 먼저 해야 되느냐? 자동결산을 먼저 해야 되느냐? 반드시 누가 먼저 해다? 수동결산이 1번, 2예요. 됐을까요? 그리고 자동결산이 2번, 2예요. 이 두 개는 어떠한 경우에도 순서가 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가상각비 자동 반영할 수 있다고 수업하고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럼 내가 자동 반영하고 싶어요. 그러면 수동결산 먼저 해요? 고정자산 등록 먼저 해서 감가상각비 끌고 가야 돼요? 이걸 물어보세요. 그건 상관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고정자산 등록해서 감가상각비 계상해서 가지고 오는 건 자동결산 전에만 하시면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얘기죠. 일반 전표 입력을 먼저 하든 고정자산 등록을 먼저 하든 두 개는 우선순위는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무슨 부분? 자, 지금 고정자산 등록 부분을 저는 먼저 하는 걸 권장합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학계장려 치산표에 고정자산으로 나와져 있는 금액이 고정자산관리대장에서 보아지는 금액과 일치하는지도 다 맞춰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부분 다 맞추고 들어와야 되니까 다른 거 작업하기 전에 미리 맞추고 들어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고정자산 등록을 먼저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등록하시고 감가상각비는 자동으로 끌어오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일반 전표 입력 수동을 두 번째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자료 입력 자동은 항상 마지막입니다. 요 순서대로 하는 걸 권합니다. 시험은 어떻게 하냐고요? 시험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낸 걸 거의 보는 게 손에 꼽습니다. 왜냐면 이쪽 문제를 잘 안 낸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뭐만 해요? 1번, 2번, 1번, 2번 이거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고정자산 등록을 자꾸 등한시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큰 패턴의 그림을 놓고 볼 땐 고정자산 등록 1번, 일반 전표에 직접 입력하는 수동결산 2번, 그리고 자동결산을 3번. 그럼 자동결산에 하시고 아까 제가 전표 추가 미리 말씀드렸죠. 결산자료 입력에서 모든 자료 입력이 끝나면 전표 추가는 딱 한 번만 합니다. 여러분 딱 한 번이에요. 우리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시험지 답안에 나오면 뭔가 막 설명되어 있고요. 전표 추가하세요. 또 2번 문제에도 막 설명되어 있고 전표 추가하세요. 이렇게 드렸더니 전표 추가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전표 추가는 딱 한 번이에요. 그럼 이 딱 한 번이라고 했으니까 이 한 번은 언제 한다? 모든 자료의 금액이 끝나면 한 번만 누르고 더 이상 누르시면 안 돼요. 두 번 누르면 문제가 돼요, 여러분. 그리고 컴퓨터는 똑똑합니다. 여러분이 한 번 누르고 또 누르잖아요. 너 벌써 결산전표 추가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추가했는데 왜 추가를 또 하니?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추가를 여러 번 하는 게 아니라 딱 한 번만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만 그러냐고요? 아니요. 업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누굴 작성하자? 재무제표 작성으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끝나지면 재무, 제표를 작성하는데 여러분 우리 앞에서 기초정보관리 할 때 우리 기초정보관리랑 정기분 재무제표 얘기했을 때 여러분 무슨 얘기 배웠나요? 우리 원가명세서에서 당기제품 제조원가를 확정해서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에 반영하시고 그리고 우리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당기 순손익을 끌고 온 다음 재무상태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인 2월 이익잉여금에 가져가야 합니다라는 게 순서라겠어요. 당연히 그 순서대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재무제표 작성할 때 우린 원가명세서가 1번 그리고 거기서 당기제품 제조 원가를 확정합니다. 그럼 이 당기제품 제조 원가는 손익계산서 누구의 제품 매출 원가 계산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품 매출 원가는 어떻게 계산한다? 우리 기초에 그리고 원가명세서에서 작성된 당기제품 제조 원가를 가져오고 거기에 누구를 빼라? 기말 제품 재고액을 빼서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확정짓지 못하면 손익계산서 확정이 안 되겠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기분은 이게 자동으로 다 반영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손익계산서에 가면 당기의 순손익이 무엇 될 것이다? 확정이 되겠죠. 그러면 당기 순손익이 확정이 되면 우린 이 당기 순손익을 가지고 어디에 가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누구에 반영한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반영해야죠. 그래서 전기에서 넘겨온 전기 미처분에 우리 손익계산서에서 넘겨받은 누구를 우리 당기 순손익을 무엇해서 더해서 우리는 아직 처분하지 못한 미처분이 얼마입니다. 라고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미처분에 대한 걸 확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전기분 배울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노마자 1번 자리가 있고 노마자 2번 자리가 있고 노마자 3번 자리가 있고 노마자 4번 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마자 1번, 2번, 3번, 4번 얘기를 왜 했었냐면 자, 노마자 1번 자리는 우리 지금 2020년도 거 얘기하는 거 여러분 2020년도 1월 1일부터 언제? 12월 31일까지. 자, 그러면 이 노마자 1번 자리는 12월 31일까지의 상황이죠. 그쵸 여러분? 그럼 우리는 미처분에 대한 걸 자본으로 넘겨주는 행위가 필요하잖아요. 이해됐을까요? 근데 그 행위를 여러분이 손으로 안 해, 여러분. 누구한테 시키자? 컴퓨터한테 시켜요. 그럼 이 노마자 1번 자리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자본의 이익잉여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우리 손익계산서에서 수익과 비용의 차이만큼의 이익과 손실이잖아요. 그러면 그 손익이란 부분도 정리하셔야 되겠죠. 아, 그 손익을 들어본 것 같은데 언제 수업했지? 그 수업은 우리 회계 초창기 때 수업이 끝났어요. 여러분 회계 순환과정 얘기할 때. 그럼 그 손익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이 하지 않고 누가 한다? 컴퓨터가 해요.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가셔서 노마자 1번 자리에 들어오는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시켜서 재무상태표로 넘겨주는 걸 컴퓨터한테 시켜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3번에 있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 작업할 때 누굴 해야 된다? 전표 추가라는 걸 꼭 눌러야 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눌러주면 미처분 이익잉여금 확정된 게 재무상태표에 자동으로 넘어가서 우린 재무상태표 누구의 자본에 어디에 반영이 될 것이다. 이익잉여금에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은 이걸 전부 다 내냐고요?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언제 내요? 다 못 내죠, 여러분? 그리고 회계는 결산 문제 몇 문제밖에 출제 안 한다? 3문제. 이해됐어요, 여러분? 3문제밖에 출제 안 해서요. 재밌는 건 재무제표 작성 문제를 회계에서 잘 안 내고 싶어 하더라고요. 원래 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시험 범위는 맞는데요. 여기까지 내기에는 우리 앞에서 무슨 문제만 봐도 아니 지금 여기 수동결산에 내야 되는 문제, 자동결산에 내야 되는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 내기도 버거운데 재무제표 작성까지? 그래서 이 재무제표 작성 문제를 결산에 포함시켜서 내는 건 우리 세무급수에서 내요, 여러분. 세무급수. 그럼 세무는 두 급수가 있죠? 세무 2급과 세무 1급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재무제표 작성 문제에 누구 낼까요? 여러분 이 순서대로 작업해야 합니다. 제가 4번을 안 써드렸네요. 4번 재무상태표까지 순서대로 작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순서대로 작업할 때 누구 내면 이 작업 순서를 위배할 수 없어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내면 되죠. 그리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했을 때 누구를 꼭 해야 된다? 전표 추가를 꼭 해야 된다는 걸 기억했어야 되겠죠.
그래서 5문제 중에 이 3번을 끼워냅니다. 더 재밌는 건 우리 세무 1급은 결산 문제 많이 안 내거든요. 3문제나 4문제밖에 못 내거든요. 근데 걔는 점수 2점밖에 안 줘요. 거기에 끼워내기를 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나온 부분. 그러니까 이 수업은 지금 끝나면 세무에서 새로운 수업이 있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전기분 재무제표 작성할 때 순서를 벌써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숙지했던 분들은 그 순서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우리가 순서를 얘기할 때 제조원가 명세서에 제자를 따고 그리고 우리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손자를 따고 그 다음 뭐가 싫어겠죠 여러분? 우리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누구를 따고 우리 이자를 따고 그리고 재무상태표에 제자를 따자. 그래서 제손이제라고 많이들 부른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글자 따게 하는 부분이 이런 의미 때문에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 자, 결산자료 입력에 있는 부분이랑 메뉴가 같아요, 달라요, 홍선미님? 자, 결산자료 입력은 여기에 있죠. 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여기에 있죠. 자, 메뉴가 같나요, 다른가요? 메뉴가 다르죠? 메뉴가 다르면 각각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걸 2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2번이라는 건 한 메뉴에서 2번 누르냐라는 걸 얘기할 때 하는 거죠. 그래서 메뉴가 다른 건 각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2번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죠. 순서대로 정리해서 가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는 메뉴가 아니에요, 여러분. 메뉴 자체가 다르고요. 그리고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거를 결산할 때 조금 더 편리하게 하려고 만들어준 기능키예요. 기능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능이 없으면 여러분은 모두 다 일반 전표에 가서 우리 12월 31일자에 차변에 누구, 대변에 누구, 무엇 해야 된다? 전부 다 손으로 넣는 거예요. 그런데 일거리를 줄여주려고 프로그램 개발처가 만들어준 기능키예요. 소위 말해서. 그래서 가끔 우리가 이제 이거로 자격증을 땄는데 본인들 회사에 갔더니 본인 회사에는 자체 프로그램을 쓰신대요. 근데 그분들 무슨 얘기 하시냐면 저희 자동키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세요. 안 만들었겠죠. 이건 여러분 킨 거예요. 기능키를 만들어준 거지 이게 재무제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재무제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표를 추가하는 기능키를 만들어지는 거고요. 재무제표라고 부르는 건 재무상태표부터 이 아래쪽에 둘러져 있는 부분. 그 중에 이론상에서 부를 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성만 회계 기준에서는 재무제표로 보고 근데 우리가 업무를 진행할 때 우리는 원가가 필요한 회사에서 일을 하면 원가 명세서가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필수 부속이다라는 표현도 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재무제표는 아니지만 무슨 규정에 의해서 상법에서 요구 서류가 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요구한다 안 한다? 한다라고도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산할 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라든지 원가명세서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외부에 보여주는 부분에 반드시 공표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국세청 신고자료에도 반드시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에서만 재무제표로 인정을 안 하는 거지 우리가 결산할 때 작업서류에서 뺄 수는 없어요, 여러분. 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런 건 좀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관점하고 실기적인 관점에서 또는 업무적인 관점에서 좀 다르게 움직이는 건 그런 건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그게 움직이는 프로세스. 그래서 결산은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결산 작업 부분 보여드릴 때 제가 법인이라고 알려드렸나요? 개인이라고 알려드렸나요? 위에 보시면 법인이라고 시작을 되어 있고요. 우린 지금 현재 법인 결산하는 게 맞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개인은 여러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없어요. 제가 매일매일 말씀드리지만 개인과 법인 구분은 여러분 몫입니다. 우리가 자격증을 선택해서 들어오면 메뉴도 조금씩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에 가면 내가 개인과 법인을 입력했을 때 메뉴가 알아서 자동으로 정리가 되겠지. 그건 잘못된 생각. 자, 업무에 가시면 내 스스로 알아서 관련된 서류를 정리하셔야 되는 거지. 자격증처럼 메뉴가 줄어들거나 늘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법인은 이렇게 가지만 개인은 무슨 서류가 없다? 우리 주주들한테 얼마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엉뚱한 일 벌어놓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저한테 교육 오셨던 분 중에 선임이에요. 직책도 낮지 않아요. 근데 개인 사업자인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해마다 작성했대요. 프로그램에서. 거기는 다행스럽게도 사고가 나진 않아요. 왜냐하면 세무사랑 회계사들하고 같이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네 내부적으로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그걸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직책이
실질적으로 제가 과장 윗직급인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직급이죠. 월급은 어떻게 받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인도 헷갈리는 거예요. 선임이 계속 그 작업을 하니까. 그래서 개인과 법인은 서류 작성하는 것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린 다 법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기 법인 기업이라고 써드린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자, 그럼 수동결산이란 부분. 그럼 수동결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결산정리사항 정리하신 다음에 어디 가셔서 일반전표 입력이라는 메뉴에 가셔서 재무제표 보고 1 또는 보고기간 종료 1 또는 재무상태표 1이라고 하는 결산 1에 직접 차변에 누구, 대변에 누구 입력하는 거. 자, 그거를 수동결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동결산은 이런 항목들이 있어요 라고 써드린 거. 여러분 이거 외우지 마세요. 안 외우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자동결산은 기억하세요. 왜냐면 회계 처음 하실 때 아니 어떤 아이를 여기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하고요. 어떤 아이를 일반 전표에 입력한지 저는 도통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자동결산이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자동결산을 많이 만들어주면 우리가 업무자 입장이면 얼마나 일이 줄겠어요, 여러분. 차변에 누구, 대변에 누구 안 넣어도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거의 대부분 다 수동결산이고요. 그리고 몇 가지만 자동결산이에요. 그 자동결산 여기 써드린 거 말고는 없어요. 됐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 기억하면 돼요? 아, 자동결산? 그럼 자동결산은 결산 재무제표 쪽에 있는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 가셔서 우리는 해당되는 금액을 해당란에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무슨 키? 전표 추가키라는 버튼을 눌러서 우리 결산 대체분계를 자동으로 무엇하겠다? 생성하겠다라고 하는 게 요 의미예요. 그러면 그 부분으로 들어오는 항목이 우리 재고자산 계정의 정리. 그럼 재고자산 계정의 정리는 우리 재고자산 수업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원재료를 샀어요. 그러면 원재료 분계만 하고 상품을 샀어요. 그럼 상품이라고 분계하고 그리고 저는 상품을 팔았어요. 그럼 상품 매출로 분계한다. 그래서 우리는 기초재고액에 매입액을 더하고 그리고 나서 결산할 때 창구에 남겨져 있는 기말을 빼서 원가가 얼마이다라는 부분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여러분이 컴퓨터에 가서 기말 재고 금액을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하고요. 전표 추가를 하면 차변에 매출 원가, 대변에 누가 없어지는 상품이 창구에서 없어지는 회계 처리가 자동으로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이고요. 대손충당금은 우리 결산하실 때 가지고 있는 채권 잔액에 대해서 얼마 못 받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위험성에 대해서 정리해달라고 했던 거 기억하실까요? 그래서 매출 채권이면 차변의 대손상각비, 그리고 기타 채권이면 기타의 대손상각비, 그리고 대변은 대손충당금이라고 입력하는 분계. 자, 그것도 우리는 어디서 할 수 있다? 우리 결산자료 입력에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각각 난의 금액을 입력해서 전표 추가할 수도 있고 근데 원래 패턴은 어디부터 시작이다?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해서 결산자료에 가서 불러들여서 우리는 반영하시고 전표 추가하는 게 패턴이다. 근데 시험은 그렇게 내면 그렇게 가시고 안 내면 무엇한다? 그냥 해당 난의 금액을 톡톡톡톡 넣어주신 다음 전표 추가하면 끝나집니다. 그래서 감가상각과 관련된 부분도 자동결산입니다. 그리고 우리 결산하실 때 여러분 모든 종업원이 12월 31일자에 그만두면 퇴직금 주셔야 합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실까요? 그러면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회계 처리하셨잖아요. 자, 그것도 우리는 퇴직급여로 지급해야 되는 금액을 해당란에 넣고요. 전표 추가하면 자동으로 생겨요. 자, 그 부분. 그리고 우리 결산하실 때 법인세가 얼마 정도 나오네요. 소득세가 얼마 정도 나오네요. 라고 하는 부분 정리하시겠죠. 그러면 차변의 법인세 비용, 대변에 미리 낸 세금이 있으면 선납세금, 그리고 우리 낼 세금이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쓰시고요? 미지급세금. 저희 돌려받을 게 있어요. 라고 하면 차변에 미수금 써주시면 되죠. 자, 그것도 우리는 자동결산으로 진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써드린 거 몇 개예요? 자산계정, 소위 말해서 이거 지금 두 개 묶어버리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죠. 그럼 3개죠. 제가 세분화시켜 4개라고 써드렸지만 다 더해도 몇 개밖에 안 돼요? 6개. 이거 말고는 모두 다 어디서 입력한다? 일반전표 입력에서 입력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동결산은 6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수동결산 외우지 마시라고요.
근데 이 6개 빼고는 다 일반 전표에 입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됐을까요? 그렇게 가는 부분입니다. 자,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에 가셔서 이 페이지 순차적으로 여러분들 넘겨서 보시고요. 저는 여러분이랑 같이 프로그램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재 넘겨가면서 한번 내용들 보세요. 설명드릴 부분이 조금 있어서요. 그러면 우리는 결산 재무제표에 가셔서 결산자료 입력 메뉴 좀 잠깐 한번 보고 올게요. 자, 메뉴 좀 열어주시고 그러면 들어가시면 여기 기간을 입력합니다, 여러분. 그럼 요 기간은 우리는 기중의 결산 시험 문제 안내 여러분. 자, 우리한테 내는 시험 문제는 모두 다 무슨 문제이다? 모두 다 연결산. 그럼 연결산은 무슨 의미다? 1월부터 12월 달에 1년치에 대한 결산을 한다. 그러면 시작은 몇 월? 여기 회계연도 시작인 1월. 그리고 끝나는 12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숫자 1 치고 엔터 12 입력하고 엔터 하시면 됩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그냥 엔터 하시잖아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 있는 시작과 끝에 해당되는 부분이 자동으로 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설명드리려고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아직 결산 작업이란 거 돌리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 메뉴에 들어오셔서 지금 여기 전표 추가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 전표 추가 버튼이 뭐냐면 여기 결산 반영 금액이 해당 란의 금액을 톡톡 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금액을 넣으실 땐 어떻게 파악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란의 위치를 봤었을 때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면 어떤 자리는 흰색으로 보이고 여러분 어떤 자리는 약간 하늘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색이 조금 칠해져 있죠. 이렇게 색이 칠해져 있는 자리만 금액을 넣을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나는 상품을 사가지고 와서 창구에 얼마 남겨져 있는지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매출 원가로 보내고 싶어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단기상품 매입액, 얘는 기초가 없었나 봐요. 단기상품 매입액에 창구에 얼마 남겨져 있다라는 얘기를 이 자리에 입력하면 상품 매출 원가가 자동 계산돼요. 그래서 우리가 상품 매출 원가는 기초 재고액 더하기 단기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재고액이었잖아요. 그럼 지금 이 경우는 우리 기초는 없으니까 여러분 375만 원어치 사왔대요. 근데 기말에 창고에 100만 원이 있었다고 얘기해 볼게요. 그럼 제가 지금 현재 상품 매출 원가가 375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자리에 100만 원을 입력하면 기초는 0, 단기 매입은 375만 원 더하기 마이너스 100만 원. 그러면 우리 상품 매출 원가는 얼마가 된다? 275만 원이 되죠. 여러분 여기 상품 매출 원가 275만 원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시고 여러분 이제 다른 것도 다 넣었다는 가정이에요. 다 입력을 결산 반영 금액란에 넣으시고 이렇게 색 나온 자리에 해당 사항이 있으면 그리고 마지막에 전표 추가를 누르면 차변의 상품 매출 원가, 대변의 상품이 자동으로 붕괴된다고요. 됐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재고자산은 사고 파는 것만 대부분 붕괴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산의 기말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는 부분. 그럼 전표 추가까지는 모두 다 말씀을 드렸고요. 전 여기 금액 지울게요. 그래서 이 결산 반영 금액에 금액을 넣는다. 그런데 위에 상단에 봤더니 원가 설정키가 있어요, 여러분. 자, 이 원가 설정키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언제 보셨던 거냐면 우리 기초정보 관련돼서 수업했었을 때요. 우리 지금 현재 무슨 업을 하고 있다. 우리는 제조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원가 코드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자, 그때 설정했던 분들은 여기서 다시 설정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제조업을 하고 있다가 저희는 사업자 등록 따로 안 내고요. 원래 있었던 사업자 등록증에 도급업을 추가했어요. 건설 도급을.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 키 누르시고 이 자리 부로 되어 있는 걸 뭐로 바꿔주셔야 돼요? 여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럼 원가 코드가 2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그 부분을 선택합니다. 다만 우리가 원가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품 매출 원가는 이 원가 코드 입력 안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예 없죠, 여러분. 네, 상품 매출 원가는 손익계산서만 있으면 되지 원가 명세서가 필요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원가 설정은 원가 명세서가 필요한 업에서만 쓰시는 키. 그리고 추가가 필요하다면 이 버튼을 눌러서 우리는 편집키 누르시고 부로 되어 있는 걸 여로 바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결산분기 삭제라는 키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금 결산분기 삭제 키가 활성화예요, 비활성화예요? 비활성화. 자, 왜 비활성화냐면 전표 추가를 한 적이 없어서요. 자, 제가 자동 결산이라고 했었던 결산자료 입력에 이 결산 반영 금액 자리에 금액을 넣고 전표 추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추가된 전표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전표 싹 지우고 결산 작업 다시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쓰는 게 결산분기 삭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쓰는 거고요. 잔액조회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커서를 둔 자리에 잔액이 궁금하시면 잔액조회 버튼 누르시면 커서를 두는 건 상관없고요. 죄송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커서를 두든 안 두든 여기 컷에 있는 이 계정 과목에 해당되는 부분에 잔액이 궁금하시면 잔액조회 누르시고 여기다 계정 과목 입력하시면 금액에 대한 우리 기초가 얼마이고 증가가 얼마이고 감소가 얼마에서 얼마가 결론적으로 나와져 있는지 내용을 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키고요. 자, 감가상각. 그러면 감가상각은 미리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감가상각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고정자산 등록에 고정자산을 등록하면 우리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가 자동 계산이 된다. 회계 처리할 금액이. 그럼 그 금액을 우린 무엇하자? 가지고 오자. 자, 그러면 그 금액을 당겨오는 키. 그러면 자동으로 끌고 왔고요. 그리고 여기 결산 반영이라는 키를 눌러주면 여러분 어디에 반영이 되는 거냐면 여기 결산 반영 금액 자리 있죠? 이 자리에 이 금액이 자동으로 다 뿌려져요, 여러분. 이따 보시자고요. 저희는 한 번에 할 거예요. 지금 안 할 거고. 그래서 들어오고요. 그리고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됐던 정보가 바뀌었다. 그래서 나 금액 다시 불러와야 해요. 그러면 새로 불러오기라는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쓰는 키고요. 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시험은 고정자산 등록하고 끌고 오라는 문제보다는 이 자리에 직접 입력하라는 문제 낸다겠죠? 그럼 해당欄에 가셔서 무엇하면 돼요? 타이핑 치시면 되는 거예요. 타이핑 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그 다음 대손상각. 자, 대손상각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결산에 남겨져 있는 금액. 그럼 여러분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면 우리 누가 있을 것이다. 우리 채권잔액이 있겠죠? 그럼 여러분 이 대손상각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럼 여기에 외상미출금 현재 얼마가 있고 받으러 오면 얼마가 있고 미수금은 얼마가 있다고 자동으로 들어와요. 그럼 우리 이렇게 배웠어요. 대손충당금 설정액은 갖고 있는 채권잔액 곱하기 대손율. 그럼 대손율 여기 있네, 여러분. 대손율을 무엇 하시면 되시고요? 곱하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대손율을 곱하고 그리고 그 곱한 거에서 우리 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잔액을 무엇해라? 빼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져 있는 추가 설정이라고 하는 공식 보시면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채권 잔액 곱하기 대손율을 하시고 마이너스 합계잔액 시산표에 남겨져 있는 충당금 잔액을 뺀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금액이 자동으로 나와요. 그러면 자동 계산하시고 무엇하면 될까요? 결산 반영키 누르면 우리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결산 반영 금액 자리에 금액이 자동 뿌려져요. 여러분 손으로 할 일보다 이게 더 편하겠죠. 그런데 합산을 기준으로 가져온다는 건 기억해야 돼요. 손계산 문제도 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이고요. 자, 이것도 지금 안 할 거니까 일단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퇴직 충당. 자, 퇴직 충당이다라고 해서 들어오는 부분은 또 무슨 키냐면 우리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해서 설정하는 자동키인데요. 그럼 여기 퇴직급여 충당부채 가보시면 우리 모든 종업원이 그만두면 지급해야 되는 퇴직금이 뭐죠, 여러분? 퇴직급여 추계액이 그걸 의미하죠. 그럼 이 추계액에서 아이고 제가 지금 키를 잘못 눌러서 이렇습니다. 자, 그럼 추계액에서 누구를 빼셔라? 우리 설정 전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을 빼셔라. 그럼 여러분 설정 전 잔액은 전기에서 넘겨받았던 기초금액에 우리 당기에 퇴직금 지급한 게 있으면 감소가 되고요. 남겨져 있는 잔액이 있겠죠. 자, 요 금액은 어디의 금액과 일치한다? 합계잔액 시산표의 금액과 일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종업원이 그만두는 퇴직금 추계액을 요 자리에 입력하면 요 잔액이 빠져서 우리는 결산에 요 금액을 반영하면 됩니다. 라고 나옵니다. 공식처럼 눈에 보이죠, 여러분? 그럼 여기서 자동 계산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시키시고 결산 반영하시면 결산 반영 금액에 뿌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기능키는 다 알려드리지만 시험은 이걸 다 내지는 않아요. 택일적으로 냅니다. 그런데 일하러 가시면 이런 기능키를 쓰세요. 그러면 업무가 조금 더 빨라져요. 네,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되고 시험은 낸 거대로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는 부분. 그리고 지금 저랑 이 메뉴를 같이 열으면서 봤는데 난 단기 감소의 금액이 안 들어오던데 자, 그러면 여러분은 또 무슨 사고를 쳤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감소가 안 들어온다는 얘기는 자, 여기 지금 무슨 부분? 단기 감소 부분에 들어오는 건 본인들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분계 처리했을 때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 대해서 뭘 쓰셔라? 적유번호 쓰셔라.
그래서 저랑 수업할 때 제가 공장 직원 그만두면서 퇴직금 400만 원 줘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충분합니다. 이런 전제 조건 문제 풀었어요.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우선상계 하시는데 공장 직원이니까 우리는 제조 2번을 쓰셔야 합니다. 라는 거 얘기했었습니다. 그 적요번호 넣으신 분들은 이 자리에 들어와요. 근데 분기할 때 적요번호 안 넣으신 분들은 이렇게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가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할 때 고정적요라는 거 설명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고정적요에 세팅되어 있는 값들은 프로그램을 구동하거나 세금 신고하는 부분이거나 재무제표 작성하는데 영향을 주는 키다. 그래서 그런 키들은 우리가 업무할 때도 꼭 쓰셔라. 그리고 이 문제는 시험에서 내면 입력하시고 시험에서 안 내면 패스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자동 반영하는 것까지 보여드리려고 2번 적요 입력하는 것까지 본 수업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또 지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거 설명드린 부분이고 취소 버튼 일단 눌러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 메뉴는 닫아주시고 자, 그러면 설명드릴 건 다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뭐 기간 회계기간 넣으시라고 했고요. 그리고 여기 결산 반영 금액은 혹시 몰라 높아심 때문에 또 한 번 드린 거예요. 이 결산 반영 금액은 위에 있는 키들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 키를 안 쓰고 이 자리 각각에 무엇해도 된다? 금액을 탁탁탁탁탁 넣으신 다음 무엇 하셔라? 마지막에 전표 추가해도 된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말 재고자산의 각 재고자산의 기말 재고액은 우리 해당되는 부분 상품은 이 자리에 우리 원재료는 이 자리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거 남번호 외우지 마세요. 그냥 색 있는 자리가 입력하는 부분 그럼 그 라인에 따라서 글씨 보시면 되잖아요. 이거 남번호 어떻게 외워요? 외우시지 마실 것. 그래서 그 위치에 맞춰서 우리 입력하시고 전표 추가하시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결산 반영 금액은 내가 감가상각비라고 해서 일반 감가상각비를 지금 제조원가에 넣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상단에 있는 감가상각 키를 눌러서 반영할 수도 있고 나는 결산 반영 금액 자리에 직접 넣을 수도 있다는 것까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외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내용이고요. 전표 추가하는 건 이제 설명드린 부분이고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전표 혹시라도 결산됐던 거 수정하고 싶다 그럼 삭제하시는 방법도 지금 기재해드렸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린 실무 예제 가겠습니다, 여러분. 실무 예제. 자, 실무 예제 쪽에 가시면 다음 결산 자료를 참고로 주식회사 배움전자 1000번의 결산을 수행하시고요. 재무제표 완성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요거 들어가 볼게요. 자, 저랑 똑같이 결산 자료 입력 열어놓으신 분들은 모두 다 종료시켜 주세요, 여러분. 종료. 자, 종료되셨으면 일단 여러분 결산 전표는 지금 저희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니까 문제를 많이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시험에서 회계는 3문제 정도 출제한다. 많이 나와야 또는 2문제 뭐 이렇게 출제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2-3문제 출제되는 부분은 지금 보여드리는 패턴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정리하실 게 뭐냐면 내가 결산을 하는 문제가 나오면 일단 1번은 무엇이다? 문제 중에 고정자산 등록하는 문제가 있는지 보자. 그래서 우리 1번은 다시 한번 점검할게요. 자, 1번은 빈도는 낮지만 고정자산 등록 문제 있는지 확인. 자, 그리고 두 번째, 2번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수동결산. 그런데 대부분 오해하시는 게, 그러면 1번에 수동 주고 2번에 자동 주겠지. 아니요. 수동, 자동 섞어냅니다. 그래서 1, 2, 3, 4 중에 수동, 자동 있었을 때 우리는 자동을 먼저 넣으시면 안 돼요. 반드시 수동을 먼저 끝내야 돼요. 그래서 수동결산,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거 있는지 확인. 자, 요거까지 끝나면 세 번째 어디에 간다? 자동결산. 자동결산은 어디에 간다?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간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험 문제에 누가 있다라면 이익, 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하라는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작성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를 마지막에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4번은 반드시 무슨 순서대로 제조원가 명세서 1번, 손익계산서 2번,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3번, 그리고 여기서 무엇 해야 된다? 전표 추가 꼭 해야 되고 그리고 네 번째 재무상태표로 갑니다. 여러분 지금 한 번에 기억하시고 그리고 회계에선 잠깐 내려놓으셨다가 저랑 추후에 세무 수업 해야 되죠?
세무 수업할 때 이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무 때는 이게 본격적으로 자꾸 문제 중간중간 나온단 말이에요. 회계 때 이 작업은 할 거예요. 저희는 프로세스 재무제표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요 패턴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점검했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순차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고정자산 등록은 미리 했으니까 고정자산 등록은 들어갈 이유는 없겠네요. 그럼 1번은 끝났으니까 일반 전표 입력 2번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전표 입력에 일반 전표 입력 클릭하시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실수하지 마실 것. 여러분 아까 제가 시작할 때 결산은 재무제표 보고 1인 결산 1에 입력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12월 31일이 빨간 날이에요. 라고 얘기합니다. 공휴일이란 얘기인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12월 30일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결산이라고 얘기하는 12월 31일은 빨간 날이든 아니면 일하는 날이든 무조건 그 날짜에 회계 처리를 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 날짜는 무조건 뭐로 간다? 12월 31일로 간다. 그래서 공휴일 따지지 마세요. 그래서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력해 놓고 1번부터 순차적으로 보겠습니다. 단기 차입금에 대한 경과된 이자 미지급액 15만 원이 있대요. 여러분 지금 내용을 봤더니 나 이자 줄 거 있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자 줄 게 있는데 이자를 주었다 못 주었다? 이자를 못 주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이자를 주어야 된다는 얘기는 빌려온 돈에 대해서 갚을 이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이건 12월 31일에 내가 다음 연도에 갚아야 될 이자가 있으면 우린 대변에 무슨 처리해 주셔야 되죠, 여러분? 대변에. 줄 날짜는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줘야 될 돈은 있어요. 미지급 비용이죠. 그래서 이건 수동결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하실 땐 얘가 수동인지 자동인지 자꾸 써버릇하는 게 좋습니다. 수동은 일반 조표죠. 그럼 수동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차변에 뭐라고 쓰자? 이자 정리하라고? 그러면 이자 비용이라고 쓰시고 대변에 미지급에 대한 건 뭐라고 쓰자? 미지급 비용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리고 급자를 못 썼어요. 미지급 비용.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가장 쉽게 내면 이렇게 내고요. 어렵게 내면 우리 본 수업할 때 여러분 우리 계산하는 거 문제 풀어봤죠. 네, 경과일수만큼 일수 계산해서 미지급 비용에 해당되는 이자 비용 이만큼 있어요 라는 거 계산해봤죠, 여러분. 그 문제가 추가돼요. 그래서 계산 문제를 낼 거냐, 금액을 아예 주고 회계 처리만 물을 거냐, 그거의 차이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입력하러 갈게요. 그럼 차변에 가셔서 우린 입력해 주시고요. 또 이제 이 오해가 있을까 한 번 더 물을게요. 여러분, 우리 여기 5번에 있는 결산 차변, 6번에 있는 결산 대변은 내가 수동 결산으로 입력할 땐 입력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입력하는 결산 전표는 그냥 차변 대변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결산자로 입력해서 전표 추가하면 이따 확인하시면 알겠지만 그때는 결차 결대가 자동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거만 그대로 그냥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차변 대신에 결산 차변을 안 썼다고 해서 감점이 있거나 또는 재무제표 작성이 안 되는 일은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런 일은 없거든요. 자, 그럼 차변이라고 넣어주시고요. 우리는 이자 비용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럼 이자 비용 951번 그리고 우리 차변에 15만 원 입력합니다. 자, 상대 계정 대변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미지급 비용이라고 넣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거 미지급금 쓰시면 안 돼요. 반드시 미지급 비용입니다. 자, 미지급 비용은 몇 번? 262번입니다. 그리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번 행위는 끝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단기 공장 화재 보험료 중 기간 미경과분 2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연습이니까 쉽게 드렸죠, 여러분. 우리 보험료 중에 미경과와 경과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신경 써야 되는 거 있죠. 그쵸? 우리 보험료라고 하는 건 우리 뭐라고 보시면 돼요? 비용인 거예요, 여러분. 자, 비용인데 그러면 내가 지급한 것 중에 선급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내가 지급하는 시점에 회계 처리를 뭐로 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급했을 때 비용 처리했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비용 처리했다는 얘기는 차변에 나 비용 썼어 이 얘기인 거죠. 그럼 비용 처리하면 우리 차기 연도 것만큼은 자산 처리해야 되죠. 그럼 경과 찾아요? 미경과 찾아요? 미경과. 그래서 미경과 분을 찾아서
미경과분을 무슨 처리한다? 우리 자산 처리한다. 자산 처리하는 계정 과목 뭔다? 무엇이다? 성급비용.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급할 때 제가 비용 처리하지 않고요. 자산이라고 하는 걸 처리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산은 누구이다? 성급비용을 차변했었다. 이 얘기죠. 그러면 당기분에 대한 비용이 부족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미경과분이 아니라 경과분을 찾아야 되죠. 여기에 여러분 경과자가 빠졌어요. 마음이 급한가 봐요. 그래서 우리 경과분을 무엇으로 처리한다?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보험료이면 보험료, 그리고 임차료이면 임차료 이렇게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는 보험료로 처리했던 금액 중에 미경과분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차변에 누구 써주시면 되고요. 성급 비용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변에 누구 써주시면 돼요. 보험료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보험료는 공장이니까 제조 원가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린 객말 계산은 안 해도 되네요. 20만 원 줬잖아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차변의 성급비용, 대변의 보험료 정리하는 건 수동결산이다, 자동결산이다? 수동결산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수동결산을 갑니다. 수동.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자동보다 누가 더 많다? 수동이 더 많다. 자동 6개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메뉴 열어놨으니까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선급비용 입력합니다. 자, 선급비용 선택해 주시고 금액은 20만 원 입력합니다. 자, 상대편 대변엔 보험료. 그런데 반드시 이 보험료는 몇 번에 있는 보험료를 쓰셔라? 531번에 있는 521번에 있는 보험료를 쓰셔라.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세 번째 문제도 여러분 위에 있었던 2번하고 거의 비슷해요. 자, 무슨 얘기시냐면 우리가 소모품이라는 거 말씀드릴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 쓰는 소모성 자재를 사왔다. 근데 자산 처리하겠다? 그러면 소모품. 나 비용 처리하겠다? 소모품 B. 그리고 뒤에 결산에 가서 미사용 정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급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모품을 취득하여 당기,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였으며 12월 31일 현재 남아있는 소모품 50만 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도 누가 봐도 수동이다, 자동이다? 당연히 수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동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수동, 그럼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 되는 거네.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여러분. 자, 우리가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게 무슨 부분이시냐면 얘도 지급이 아니고 여러분 얘는 취득이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요. 내가 취득을 했을 때 회계 처리를 뭐로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더라. 그래서 취득하는 시점에 자산 처리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산 처리했다는 얘기는 저는 소모품 처리했어요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창고에 소모품이 가득 채워져 있고 저는 필요할 때마다 가져다가 썼겠죠. 그러면 여러분 자산에서 줄어든 걸 찾아야 되죠. 그러면 사용액을 찾아요, 미사용액을 찾아요. 자산 처리한 사람은 사용액을 찾아서 비용화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사용액을 무엇한다? 우리는 비용 처리합니다. 그럼 그 비용 처리는 하라는 대로 갑니다. 소모품비 처리하세요. 소모품비. 광고 선전비 쓰세요. 광고 선전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취득하는 시점에 비용 처리했다. 우리 지금 문제가 비용 처리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비용 처리할 때는요. 소모품비라든지 아니면 사무용품비라든지 뭔가 정리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소모품비라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대부분 사무용품비보다는 소모품비를 많이 쓰니까요. 그래서 소모품비라는 비용 처리했다. 그러면 비용이 가득 잡혀 있는 거죠. 창고에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저희는 그 중에 아직 쓰지 않은 누구를 찾아서 미사용액을 찾아서 그래서 미사용액을 무슨 처리한다? 자산 처리해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자산은 소모품이 됩니다. 소모품. 그래서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누구랑 거의 같아요? 위에 있었던 성급비용이랑 똑같잖아요. 성급비용은 비용 처리했던 부분 자산으로 대체할 거냐, 자산 처리했던 거 비용 대체할 거냐, 이거랑 똑같은 원리잖아요. 다만 기간이 지났느냐라는 걸 따지는 거고 얘는 사용했느냐라는 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지금 저희는 지금 비용이라는 판매 관리비로 정리했었던 부분 중에 남아있는 소모품이 5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요거 분계 정리해보면
뭐로 들어가면 될까요? 자, 요 부분의 내용은 위로 올려볼게요. 여러분 조금 좁아서요. 그러면 이 부분은 차변에 뭐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차변에 우리 소모품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대변에 누구라고 써주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는 소모품비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면 대변에는 소모품비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금액은 주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금액 계산 문제까지 낼 거냐 안 낼 거냐 그 차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 그 다음 들어가 볼게요. 전표 입력 들어가겠습니다. 자, 날짜 그대로 두시고 차변입니다. 차변엔 소모품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 얼마였죠, 여러분? 50만 원. 자, 그리고 대변에 우리는 소모품비입니다. 자, 소모품비 넣어주시는데 조심하실 건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는 830번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자, 요 부분 다 지워도 되죠, 여러분? 조금 정리 좀 할게요. 네, 정리하고 네 번째 문제 가시죠. 자, 네 번째 문제 보시면 나라은행에서 차입한 장기 차입금 중에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 5천만 원이 있다. 여러분, 우리 이 부분도 수동이다, 자동이다? 수동입니다. 네, 이 부분도 당연히 수동결산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장기 차입금 중에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면 우린 무슨 정리해 주셔야 된다? 유동성 대체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유동성 대체. 그러면 차변에 누구 써주시고요? 차변에 장기 차입금 써주시고요. 그리고 대변에는 누구 써주시면 되죠? 대변에는 유동성 장기 차입금, 유동성 장기 부채 써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심할 거 뭐다? 거래처 입력이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 그럼 입력하러 들어가시죠. 차변에 우리는 장기 차입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는 나라은행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라은행 꼭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자, 상대편 대변엔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게 있죠. 거래처 코드 반드시 나라은행 꼭 입력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나는 문제. 그래서 여러분 4번 문제 나오면 잘 안 틀리세요. 네, 왜냐면 이건 고정답이거든요. 거의 대부분. 자, 그 다음 5번 문제 갈게요. 자, 결산 시 당사가 소유하고 있는 단기 매매 증권을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은 기말 현재 가지고 있는 장부 금액과 공정 가치의 차이죠. 그럼 평가라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무슨 금액을 장부 금액을 무엇으로 맞춰주는 거? 공정 가치로 맞춰주는 거. 그러니까 변경하는 걸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300만 원짜리를 370으로 무엇해야 된다?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바꿔주셔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변경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우리는 요 금액을 이 금액으로 바꾸려면 얼마만 상승시켜 주시면 돼요. 70만 원만 우리 증가시켜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도 수동이다, 자동이다? 당연히 수동 결산이 되고요. 그리고 차변엔 누구 써주시면 되고 단기 매매 증권을 써주시고 대변에는 70만 원만큼 뭐 쓰시면 돼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써주시면 되겠죠. 네, 그거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차변 단기 매매 증권을 370으로 변경시켜야 되니까 70만 원만큼 증가. 자, 그리고 금액은 70만 원 입력. 자, 상대편 대변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단기자 치시면 지금 시험은 이렇게 안 나올 거라겠죠. 단기 투자 자산 쪽으로 다 되어 있으니까 요거 선택 그냥 해주세요, 여러분. 네, 그래서 단기 투자 자산 평가 이익 905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과 단기 투자 자산 평가 이익은 똑같은 계정 과목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계정 과목. 그래서 이 배포 버전에 왜 이걸 넣어놨는지 싶어요. 필요해서 바꿔 쓰는 게 더 나은데.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째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외화를 가지고 있으면요. 외화는 환율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외화는 처음 내가 외화가 들어오거나 외화가 나가는 일이 발생됐을 때의 환율과 그리고 우리 추후에 받아야 되는 환율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럼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또는 갚아야 될 빚에 대해서
환율의 차이만큼 무엇 해주셔야 된다? 평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외화 쪽의 문제는 두 가지가 출제가 되는데 개정 과목은 2개입니다. 뭐 최대 늘리면 4개까지 나올 수 있지만 그래서 외화라는 건 환율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외화는 지금 기중에 내가 무슨 사건이 있다라면 나 기중에 돈을 받을 일이 있거나 돈을 줄 일이 있다. 그럼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돈을 주고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거래가 있었다. 그럼 제가 말하는 이 실제 거래라고 하는 건 돈이 오고 가는 거. 그럼 이런 경우에 환율의 차이가 생기면 우리는 외환 차익이라고 쓰거나 또는 외환 차손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외환 차익과 외환 차손은 결산 때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기중이 아니고요. 우리 결산 때는 환율의 차이가 이때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결산할 때는 지금 평가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고정금리일까요? 변동금리일까요? 우리는 변동금리입니다. 그런데 그 변동금리 때문에 당신이 뭘 가지고 있으면 외화를 가지고 있으면 환율을 언제 날짜의 환율? 보고기간 종료 1인 12월 31일 날짜의 환율로 무엇 해주셔라? 맞춰주셔야 해요. 그게 평가입니다. 그럼 이 평가 때문에 나오는 개정 과목이 외화 환산입니다. 그래서 외화 환산 이익이거나 또는 외화 환산 손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라고 했더니 이렇게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아, 환율이 올라가면 이익이고 환율이 내려가면 손실이고 아니에요. 여러분 자산은 환율이 올라가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더 많아지죠. 그러니까 이익인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부채 같은 경우는 내가 돈을 갚을 때 10만 불을 갚아야 된다. 근데 환율이 올랐대요. 그러면 필요한 원화가 더 많아지지 않아요? 그러면 저희는 손해예요. 그래서 이 환율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거에 따라서 자산과 부채는 반대 성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으로 외우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자산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손실. 자산이 증가했다? 이익. 이런 식으로 보셔야 돼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결산할 땐 외화 환산 이익이나 외화 환산 손실을 쓰셔야 합니다. 그럼 여기 내용 정리해 볼게요. 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뭐가 있더라? 단기 차입금이 있다. 자, 그래서 단기 차입금이 있고요. 그 단기 차입금 중에는 대한은행에서 무엇한 빌려온 게 있답니다. 자, 여기 조심할 것 중에 여러분 외화 단기 차입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단기 차입금 중이에요. 그러면 이게 개정 과목인 거예요. 그래서 개정 과목은 단기 차입금이고요. 그리고 은행은 어디이다? 대한은행이고요. 그래서 대한은행에서 빌려온 단기 차입금 중에 우리 외화가 있더라. 그리고 그 금액은 1,000만 원이래요. 그리고 외화 금액은 얼마이다? 10,000불. 그럼 여러분 1,000만 원이 되려면 우리는 10,000불에 얼마를 곱했을까요? 환율은 1,000원이었겠네요. 그래서 환율 1,000원을 곱하면 우리는 1,0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보고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자에 가서 보니 우리 환율이 1,300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1,000원짜리를 1,300원을 바꾸래요. 그럼 우리는 환율이 300원만큼 무엇하였다?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10,000불 갚을 돈이 있고 곱하기 현재 1,300원에서 우리 얼마를 1,000원을 빼면 300원이 올라갔고요. 자, 그거로 인해서 나오는 금액은 얼마가 되죠, 여러분? 우리 10,000불 곱하기 300원 하시면 우리 300만 원 나오네요. 자, 그래서 3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갚을 빚이죠. 그럼 단기 차입금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 단기 차입금 부채입니다. 부채가 증가하니까 우리는 돈이 더 많이 필요하죠. 그럼 이 300만 원은 이익이다, 손실이다? 손실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이런 원리로 움직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하러 가볼게요, 여러분. 자, 요것도 수동이다, 자동이다? 수동입니다. 그럼 12월 31일 차변이라고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전 대변부터 넣을게요. 대변이라고 넣어주시고요. 대변에 단기 차입금을 감소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260번. 거래처는 대한은행입니다. 대한은행 꼭 넣어주시고요. 자, 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그럼 대변에 기록이 됐으니까 차변 써야죠. 그럼 차변에 누가 들어야 된다? 손실인 비용이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외화라고 넣어주시면 외화자 들어간 계정 과목이 들어옵니다. 외화 환산 손실 955번 선택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외화를 가지고 있으면 환율의 차이에 의해서 이익이나 손실이 생길 수 있다. 근데 실제 돈을 주고 받는 부분의 환율 차이는 외환차익, 외환차손. 결산할 때 쓰는 건 외화 환산이익, 외화 환산 손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계정 과목 이렇게 섞어 쓰시면 안 돼요. 점수 안 줘요, 여러분. 네, 쓰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자, 7번째 문제. 기말 현재 퇴직급여 추계액은 다음과 같다라고 얘기하네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퇴직급여 추계액이 다음과 같다라고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나 이만큼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해야 돼. 이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러면 지금 7번째 나와 있는 문제는 자동결산일까요? 수동결산일까요, 여러분? 우리 지금 남겨져 있는 문제 잠깐 볼게요. 자, 퇴직급여 추계액을 가지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겠다? 자동결산입니다. 자, 무형자산과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된 자료를 결산에 반영하래요. 자동결산이고요. 대손상각비는 매출채권인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에 대해서 1% 설정하래요. 자, 이것도 자동결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기말 재고자산에 대한 실제 조사 결과 기말 재고액은 지금 상품부터 제품까지 이렇다라고 줬습니다. 자동이다, 수동이다? 자동결산입니다. 11번 법인세로 계상할 금액은 1250이고요. 그 중에 나 미리 낸 선납세금은 중간 예납세액인 법인세와 원천 납부세액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법인세 등이라는 부분, 법인세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도 무엇이다? 자동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자동 다 나온 거죠? 그러니까 자동은 7번부터 몇 번까지밖에 없다고요? 11번에 나와 있는 이 문제 말고는 모두 다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면 돼요. 됐을까요? 그래서 자동은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은 다 끝났으니까 창을 닫아줍니다. 열어놓고 가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저희 자동은 결산 재무제표라는 쪽에 가시고요. 결산 자료 입력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처음 하실 때 보신 것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문제는 464페이지, 465페이지 나와 있는데 이 자동결산 같은 경우는 466페이지부터 상세 해설이 되어 있어요. 예제 따라하기가. 그래서 그 내용이랑 보시면서 같이 보시는 게 더 나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기말 현재 퇴직금 추계액은 다음과 같고 해달라고 했던 이 부분 들어가야 되니까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 열어주시고 결산 기간을 넣어줍니다. 이 회사는 1월부터 12월 결산이죠. 그럼 1 치고 엔터, 12 치고 엔터 또는 그대로 엔터 치시면 들어온다. 자, 제가 아까 진행했던 거 따라 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메시지가 떠요. 제가 뭔가 입력했다, 지웠다 뭐 이런 거 있으니까. 그래서 전에 입력한 데이터가 존재하는데 데이터 불러오겠니에요. 혹여라도 시험은 이런 일 없어요, 여러분. 시험은 여러분 메뉴를 다시 들어가지 않는 한 이 메시지는 뜨지 않아요. 자, 저희는 아니요 버튼 누를게요. 네, 전에 입력한 데이터 안 부를 거예요. 우리 일반 전표에 입력한 거 싹 불러들여서 새로이 작업하겠습니다. 아니요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결산자료 입력은요. 상단 부분은 제조원가의 원가를 형성하는 부분이 모여 있고요. 하단은 손익계산서 부분에 매출액부터 시작해서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까지 나오는 구조를 모두 다 보여주는 서류예요. 그리고 여기 하단에 보면 매출은 현재 얼마이고 당기순이익은 현재 얼마여서 너가 실제 벌어들인 소득의 평률은 계산해보니 33.23%야 이렇게 또 보여지고요. 그래서 실무자들 소득평균 맞추라고 하면 요거 맞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부분. 시험은 그런 얘기를 묻지는 않고요. 그러면 저희는 1번 문제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우리 결산하실 때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는 거 배웠습니다. 그럼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는 부분은 전 여기에 설정이라고 바로 쓸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공식처럼 쓰면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액은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퇴직급여 추계액이 필요하죠. 자, 퇴직급여 추계액에서 누구를 빼셔라? 우리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지고 있는 설정 전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빼라.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 누구를? 잔액을 빼서 우리는 설정액을 회계 처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추계액을 주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부분이 나오면 실질적으로 합계잔액 시산표를 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합계잔액 시산표도 잠시 열게요. 결산 재무제표에 가시면 합계잔액 시산표라는 부분을 열어주시면 우리 날짜는 며칠? 결산일자 12월 31일. 자, 그럼 12월 31일 들어가시게 되면 우리 누가 보일 것이다. 저 화면 좀 위로 올려놓을게요, 여러분. 우리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비유동부채죠. 네, 그러면 살짝 내려오셔서 비유동부채 쪽에 가시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에 400만 원 사용해서 차변에 없어졌고요. 그리고 대변에 남겨준 금액은 얼마이다? 600만 원입니다. 라고 나와져 있는 거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그쵸,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 여기 퇴직급여 추계액이라고 나와져 있는 얼마? 2,500만 원에서 이 600만 원을 빼고 설정액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자동 결산을 쓸 거라서 제가 공장 거 얼마 남겨져 있고요. 사무실 거 얼마 남겨져 있어서 안 드린 거예요. 근데 시험은 그거 명확하게 나눠줘요, 여러분. 자동 결산 못 쓰게 하면. 제가 말한 자동 결산은 뭐냐면 결산 자료 입력에 우리 상단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버튼이 있었잖아요. 그 버튼을 쓰게끔 내고 싶으면 이렇게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들이 얼마가 추계액이고 얼마의 충당부채가 남겨져 있어서 그중에 공장 거 얼마, 사무실 거 얼마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지금 600만 원만큼 남겨져 있는 거 확인 좀 할게요. 전 이거 좀 지울게요. 지저분해지니까. 그러면 600만 원이란 것까지는 확인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은 자,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했었던 부분에 지금은 제가 뭘 쓰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제가 화면 좀 위쪽으로 조금 올려서 필요한 것만 볼게요. 자, 이 600만 원 금액이 어디서 조회가 되시냐면 저는 방법적인 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기출을 우리가 풀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기출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택이라서 내니까.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우리 여기 CF8이라고 되어 있는 퇴직 충당이라는 거 있죠. 그럼 퇴직 충당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잔액 200만 원 더하기 400만 원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나와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직 직원과 관련된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얼마가 남겨져 있고 200만 원이, 사무직과 관련된 건 얼마가 남겨져 있고 400만 원이. 아니 이게 생산직 건지 사무직 건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508번, 806번 번호 나와 있죠, 여러분? 네, 그래서 벌써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자동 결산의 퇴직 충당 버튼을 사용해서 하실 땐 여기 추계액을 여기 퇴직급여 추계액 자리에 넣는 거예요. 그럼 508번 자리 가셔서 생산직 사원 얼마 넣어주셔라? 1,500만 원 입력. 그럼 1,500만 원 마이너스 200해서 너 1,300만 원 설정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공식 보시면 퇴직급여 추계액에서 설정정, 퇴직급여 충당부채 빼라고 공식 똑같죠. 아까 제가 써드렸던 거랑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806번 자리 가셔서 사무직 직원에 대한 거 1,000만 원 추계액을 입력합니다. 그럼 1,000만 원 마이너스 400만 원 빠져서 600만 원만 설정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정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화면 중에 우리 지금 퇴직급여 충당 부채와 관련돼서 우리 자동 결산을 쓰겠다라고 하면 우린 공장 직원의 위치는 어느 부분? 공장 직원은 노무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무비 부분에 2번 퇴직급여 1,200짜리 들어와요. 지금 현재 이런 금액이 없습니다. 공란인 거 확인시켜드렸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렇게 입력한 이 금액을 여기에 반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결산 반영이라는 키를 누르세요. 자, 결산 반영 누르시면 우리 노무비 3번 파란색 글씨 밑에 2번 퇴직급여 1,200짜리에 우리 1,300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시험에서 이 버튼을 쓰지 못하면 여러분이 1,500만 원 마이너스 200이라는 원리는 줄 거라는 거야. 빼는 건 여러분이 빼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1,500에서 200을 빼서 1,300을 계산하고 이 자리에 여러분이 손으로 1,300만 원 이렇게 입력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왜 입력을 안 하냐면 이 키를 써도 되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시험은 이 키를 쓰는 문제도 내고
직접 입력하는 문제도 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리를 갖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공장 직원 1300 정리됐고요. 그리고 내려옵니다. 자, 내려오셔서 사무실 직원은 판관비로 가야 되죠.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글씨가 보이고, 그리고 누구를 찾아주셔라. 퇴직급여라고 되어 있는 글씨. 그래서 퇴직급여 1200짜리에 가시면 600만 원 들어온 거 보이시죠? 됐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8번째 문제. 자, 8번째 문제를 출제자가 내고 싶으면 딱 요 수준으로 낼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정자산 등록은 자기들 다 해놨다. 그런데 자동 반영해라. 그러면 우린 지금 자동 반영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등록하고 와서 우리가 하지만 시험은 이거 내고 싶으면 등록 문제를 같이 주면서 낼 수도 있고 등록을 해놓고 하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등록된 자료를 결산에 반영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결산 반영 금액에 넣을 때 우리 상단에 있는 감가상각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된 금액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는 창을 잠깐 닫을 거고요, 여러분. 저는 잠깐 위치를 좀 올려놓을게요. 그럼 공장과 관련된 부분은 위쪽에 파란색 글씨 경비 자리에 넣는 건데요. 경비 자리에 가보시면 우리 일반 감가상각비라고 해서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이 있고요.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하는 부분에 내려오게 되면 이렇게 4번의 감가상각비 부분에 건물부터 비품까지 들어온 게 보여집니다. 그럼 이 자리에 금액을 직접 입력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고정자산이 등록된 정보가 있으면 F7 감가상각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이 자리에 무엇할 수 있다? 직접 반영할 수 있다. 우리 결산 반영하겠습니다. 여기 결산 반영키 클릭.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일반 감가상각비 부분에 기계장치 금액, 그리고 차량 운반구, 비품 금액 들어왔고요. 우리 건물은 본사 건물이었죠. 그러니까 판매비와 관리비에 본사 건물 자리에 225만 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차량 운반구와 비품 금액도 들어온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됐을까요? 자, 세 번째. 여러분 대손상각비입니다. 여러분 대손상각비 설정은 어떻게 배우셨죠? 우리 대손상각비 설정합니다 라고 하시면 공식은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 우린 남겨져 있는 얘도 그냥 설정액이라는 것만 쓸게요, 여러분. 우리가 설정액은요. 남겨져 있는 채권 잔액이 있을 것이다. 아니 왜 매출자 안 붙여요? 라고 하신다면 아니 매출 채권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타 채권도 대손충당금 설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채권 잔액에 우리는 곱하기 얼마만큼의 대손이 발생될 것 같다라고 하는 대손 추정률을 곱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합계잔액 시산표에 남겨져 있는 대손 충당금 무엇을 잔액을 무엇 하신다? 뺀다라고 배우셨잖아요, 여러분. 그 원리대로 써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매출 채권만 해달라겠고 대손율은 몇 프로다라고 되어 있나요? 우리 대손율은 1% 설정한대요. 자, 요 부분은 여러분 지금 대손율이 외상매출금은 1% 하시고 받으러 오면 2% 하세요.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다르지 않으면 이건 무조건 자동결산에 들어오셔서 상단에 있는 대손상각이라는 걸 쓰세요, 여러분. 대손상각. 그럼 제가 화면 좀 옆으로 살짝 밀고 비교 좀 잠깐 해드릴게요. 자, 지금 합계잔액 시산표를 쭉 올려서 제가 이런 비교해드릴 건 외상 매출금의 잔액은 2억 2,619만 원이고요. 외상 매출금과 관련된 대손충당금 잔액은 없습니다. 0이고요. 그리고 받으러 오면 3,200만 원의 잔액이 있고 대손충당금 잔액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설정액은 채권 잔액은 있지만 대손율은 1%이고요. 근데 충당금 잔액은 있다 없다? 없네요. 0. 자, 그러면 그 부분 계산하실 때 지금 요거 이제 내용은 제가 다 보여드렸으니까 그러면 그거하고 이제 맞춰보실 게 뭐냐면 그러면 지금 상단에 대손상각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대손상각. 그러면 여러분 외상매출금 여기 금액에 들어온 금액 합계잔액 시산표에 있는 금액과 같아야 달라요? 같아요. 2억 2,619만 원. 자, 그리고 받으러 옴 3,200. 똑같죠, 여러분? 그럼 동일하고요. 우리 대손율 몇 프로? 1%. 그러면 이 자리 1%인 거죠. 근데 시험에서 2% 하래요. 그럼 여기를 2로 바꾸면 돼요. 아, 3% 냈어요. 그럼 이 자리를 3으로 바꾸면 돼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대손충당금은 1%고 받으러 오면 2%라는 건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대손율은 하나밖에 입력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각각 내실 땐 이 공식에 맞춰서 여러분들 손으로 계산하시고 이 결산 반영 금액의 금액을 직접 넣으셔야 돼요.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대손율 1%니까 2를 넣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2억 2,619만 원 곱하기 1% 하면 226만 1,900원입니다. 그런데 받으러움의 대손충당금과 우리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 잔액은 없어요. 그래도 이 자리는 금액이 안 들어온 거고요. 됐을까요? 자, 시험 문제 실수하지 마실 것. 자, 이번에 냈던 문제 중에 8월의 시험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동일해요. 이런 문제 냈는데 다 실수하신 게 뭐냐면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만 설정하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 미수금과 선급금은 기타 채권이라고 여러분이 얘기하시죠. 근데 이 부분을 설정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시험지 지문에. 우리 교재 지문에 없어요. 그러면 이대로 놓으시고 여러분들 결산 반영 우리 일단 사고 쳐볼게요. 여기 결산 반영키를 한번 눌러주세요. 자, 결산 반영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어느 부분 가시냐면 판매비와 관리비에 5번 대손상각자를 갑니다. 그럼 외상매출금 받으러 들어왔죠. 그리고 여러분 또 내려갈게요. 우리 미수금과 선급금은 기타 채권이니까 기타의 대손상각비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가볼게요. 그럼 영업의 비용 7번 자리에 가시면 기타의 대손상각에 미수금 35,000원, 선급금 3만 원 나온 거 보여요? 점수 줄까요? 안 줄까요? 점수 안 줘요. 이해되셨나요? 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우리 이건 그냥 손으로 이렇게 여기서 지우시거나 또는 상단의 대손상각이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요. 저장된 데이터 존재하는데 데이터 적용하겠네요? 아니요 할게요, 여러분. 아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아니요 해놓으시고 자, 그러면 채권 가지고 왔고 대손율 1% 넣고요. 그리고 우리는 미수금과 선급금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그럼 이 자리에서 우리 이렇게 0 누르시면 돼요. 아, 수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지워버리세요. 삭제. 됐을까요? 그래서 항상 이 메뉴 쓰실 땐 어느 부분에 대해서 설정하라고 주었는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지워주시고 결산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보세요. 기타의 대손상각 금액 안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저 아까 지웠어요. 같이 지우셨겠죠? 제가 일부러 지웠으니까. 그리고 어느 부분 우리 상단에 올라가시면 판매비와 관리비에 5번 대손상각에 우리 금액 들어온 건 보이시죠?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키를 사용하는 건 좋지만, 이 버튼을 사용하는 건 좋지만 반드시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10번째 문제입니다. 10번째 문제. 재고자산의 실제 조사된 기말 재고액이 다음과 같대요. 그럼 여러분, 마지막이 아니라 11번 문제가 있었네요. 자, 요 부분은 재고자산의 이름표 찾아서 상품 기말 재고에 원재료 기말 재고에 제공품 기말 재고에 제품 기말 재고액에 맞춰서 금액을 툭툭툭툭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매출 원가를 형성하는 건 원가 명세서에서 작성한 데이터를 끌어와서 하는 거니까 원가 쪽은 항상 위에 있겠죠.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죠. 다만 이 매출 원가에서 상품만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끝나요. 근데 우리 제조업이신 분들은 제품 매출 원가에 해당되는 게 들어오죠. 이게 제조 원가 쪽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린 상품 재고액은 150이 있습니다. 아까 미리 보여드렸지만 상품 매출 원가에 기말 상품 재고액을 선택하시고 결산 반영 금액에 150만 원을 입력하시면 우리 지금 상품 매출 원가 375만 원에서 150이 빠진 금액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225만 원. 됐을까요, 여러분? 자, 그리고 제품 매출 원가에 우리 1번 원재료비 밑에 기말 재고액. 자, 기말 재고액에 가셔서 얼마? 9천만 원 입력하시면 우리 공장에 투입된 원재료비는 얼마이다? 1억 2,519만 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내려옵니다, 여러분. 내려오시면 우리는 제공품 계정 정리해야죠. 그래서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를 더한 걸 단기 총 제조 비용이라고 하고 그 제조 비용에 기초 제공품을 더하고 기말 제공품 재고액을 뺐다. 그래서 뭐가 나온다? 우리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나오죠.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원가회계에서 들으셨겠죠, 여러분. 제가 강의 들으시라고 했던 분들은 이게 귀에 들어올 거예요. 근데 강의 안 들었던 분들은 새롭다고 느낄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대로 프로그램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럼 기말 제공품 재고액 자리에 가셔서 우린 500만 원을 입력합니다. 자, 그러면 당기 제품 제조 원가는 지금 손익계산서 매출 원가에 가죠. 그래서 손익계산서 매출 원가는 기초 제품 재고액에 우리 당기 제품 제조 원가를 더하고 기말 제품 재고액을 무엇한다? 뺀다. 그런데 타계정 대체가 있었을 땐 8번 조구를 넣어주면 기말 재고액에 못 들어오게끔 이렇게 아예 형성이 되어집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적요번호 타계정 안 넣으면 이게 안 생겨요. 그래서 여기 타계정 대체라는 것도 보이죠? 그러면 이 자리에 기말 제품은 3,000입니다. 그럼 3,000 넣어주시면 우리는 당기 제품 제조 원가의 매출 원가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실질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여러분 업무에서는요. 우리가 지금 재고자산 입력을 제일 마지막에 했잖아요. 우리 지금 법인세 빼고요. 대부분 업무도 이 패턴으로 가요. 재고자산 절대로 먼저 안 넣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소득평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맞춰보면서 일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재고자산 항상 무엇하는 마지막에 작업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무는. 자격증은 관계는 없어요, 여러분. 결산자료 입력에서 뭘 먼저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법인세는 아까 입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실제 손으로 분계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지금 내야 되는 법인세 1,250만 원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거고요. 차변에 법인세 비용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법인세 비용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 대변에는 기중에 정리해놨던 선납세금이 대변에 와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선납 세금이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내야 되는 세금이 있으면 우리 무슨 처리하자? 미지급 세금 처리를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학계잔액시산표에서 선납세금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 좀 할게요. 자, 학계잔액시산표 아까 열어놓으셨고요. 여러분 선납세금은 자산계정이고 당좌자산입니다. 그러면 당좌자산 쪽에 맨 끝에 가시면 이렇게 선납세금이라고 나온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지금 선납세금은 255만 4천 원이 있습니다. 전 잠깐 메모 좀 할게요. 아, 선납세금 금액은 현재 장부를 조회해보니 중간난납사액과 원천납부세액이 더해져서 255만 4천 원이 있구나 라고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은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프로그램에 들어와도 여러분 이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스크롤 하단에 쭉 내려가면 여러분 제가 아까 이게 손익계산서랑 원가명세서가 합쳐진 메뉴라고 했잖아요. 그럼 손익계산서 계산구조 기억하실까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시고 매출 총이익이 나오죠. 거기에 판매비용 관리비 빼시면 영업이익이 나오고 영업이익에 우리는 영업의 수익은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서 법인세 차감전 순손익이 나오죠. 그럼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나왔네요. 거기서 누구 빼요, 여러분? 법인세를 빼서 당기 순이익이 나오잖아요.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9번 법인세 등 자리에 가면 너 회계 처리한 선납세금 255만 4천 원 있더라 라고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우린 차변에 법인세 비용, 대변에 선납세금, 우리 미지급세금 정리할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실 땐 지금 여기 보시면 흰색 자리예요, 회색 자리예요, 여러분? 회색이더군요. 연두색 자리, 연두색이죠, 여러분? 그럼 제가 연두색은 금액을 입력할 수 있는 자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요 선납세금이 차변에 있었던 게 대변에 가서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 동일한 금액, 그리고 제가 합산해서 조회한 거랑 금액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동일한 금액을 이 자리에 255만 4천 원을 입력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미지급세금은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 미지급세금은 여러분들 계산기 다 가지고 계실 거니까 우리 얼마에서 1,250만 원에서 우리 미리 낸 세금 얼마 빼시면 우리 255만 4천 원을 빼주시면 우리 내야 되는 세금은 얼마이다? 994만 6천 원. 그래서 저는 이 문제 하실 때 일부러 합산에 가서 선납세금 확인하고 미지급세금 얼마인지 아예 메모하고 시작하라고 항상 검토하는 습관은 가져가셔야 되니까 그러면 미지급세금은 994만 6천 원이다 라는 게 지금 결론이 끝났잖아요. 그죠? 자, 요 창은 또 내려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끝났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추가 계상액이라고 하는 2번 자리 있죠, 여러분? 이 자리가 미지급 세금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추가 계상액 자리에는 내가 추가로 내야 되는 미지급 세금을 무엇하는 자리이다? 입력하는 자리이다. 그럼 우리는 미지급 세금 벌써 회계 처리를 했다 안 했다?
했어요, 여러분. 그럼 전 창 닫을 거고요. 그러면 이 자리 얼마 넣어주시면 돼요? 994만 6천 원 입력합니다. 됐을까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선납세금 255만 4천 원, 추가 계상액 994만 6천 원. 자, 그 더해진 금액이 어디에 있는 금액과 동일하냐면 여기 9번 자리 법인세 등이라고 되어 있는 자리 있죠, 여러분. 자, 이 자리에 가시면 여기 금액이 1250이죠. 그럼 여러분 이 1250은 누구랑 지금 현재 똑같아요. 나 법인세 계산해 봤더니 내야 될 금액이 얼마이다? 1250만 원이었어 라고 갔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입력했을 때 내가 지금 회계 처리하는 차변의 법인세 비용이라고 계상하는 금액과 이 자리의 금액이 무엇해야 된다? 일치해야 돼요, 여러분. 같아야 돼요. 그래서 입력하면서도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해요. 근데 이 금액이 틀린지도 모르고 나오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다 해놓고 무엇이에요? 내가 실수해서 틀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당기순이랑 내용도 안 맞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저랑 수업을 하면서 또는 제가 과제 별도로 드린 거 있죠. 근데 앞부분에 입력한 게 무엇 되어 있다? 틀린 게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틀려서 그러세요. 그러니까 지금 수업은 원리만 가져가세요. 업무는 절대로 잘못 나오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무슨 부분들 지금 현재 자격증 준비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일소도 모자른데 그냥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지금 이건 여기다 넣는 거고 이거는 이런 원리 때문에 넣고 이런 것만 갖고 가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수업할 때 특히나 실기 병행할 땐 한 가지를 빠뜨리곤 하나를 놓치면 뒤에가 계속 문제가 되세요. 그래서 지금 김은숙 님도 뭐 하나 놓쳤더니 계속 못 가고 있고 금액도 안 맞고 막 이런다고 하시는데 그러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나자요. 그럼 지금 저희 자동 결산 6가지는 다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직접 입력하거나 상단에 나와져 있는 버튼들을 사용하거나 됐을까요, 여러분? 자, 실수하지 말아야 될 거 하나 더 설명합니다. 왜 수업할 때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시험만 보러 가시면 실수를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이 자동결산 쪽에 결산자료 입력에 다 입력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창을 닫고 그냥 나와버리세요. 점수 0점이에요. 이번 8월달 시험 이의제기 서류가 나온 부분 제가 가끔 확인하거든요. 근데 그거 봤더니 이거 물어보신 분 또 있더라고요. 저 점표 추가 안 했는데 점수 안 주냐고. 안 줘요. 여러분, 점표 추가해야 일반 점표에 점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점표 추가 안 하시면 점수는 0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력들을 다 끝내시고 우리는 상단에 무슨 버튼? 점표 추가라는 버튼이 있었죠. 네, 그러면 우리 상단에 있는 점표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결산 분계를 일반 점표 추가하겠냐고 묻죠. 저희 할 거예요. 이거 해야 점수 받아요. 예 눌러주세요. 자, 예 눌러주시면 이렇게 분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내용이 보인다 안 보인다?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자동 결산 분계를 완료했어요 라고 나와요. 그럼 이 글씨가 뜨면 나 결산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을까요? 그리고 높아심이 드시면 업무는 무조건 하는 건데요. 시험은 확인하지 않아도 점수를 우리한테 안 주거나 하지 않으니까 자, 그럼 요거까지 나왔다면 나는 올바르게 다 한 거예요. 근데 높아심이 들면 우리는 창을 닫아줍니다. 여러분 지금 자격증은 높아심이고요. 그리고 업무는 무조건입니다. 자, 메뉴 종료시켜 주시고 우리 학계장학 시산표도 닫을게요, 여러분. 닫아주시고 그리고 어디 가시자? 점표 입력 메뉴에 우리 일반 점표 입력 메뉴 열어주세요. 자, 일반 점표 입력 메뉴 열어주시고 우리 결산 며칠 날 하죠? 12월 31일. 그럼 12월 31일 들어가 주시면 여러분 지금 하나만 볼게요. 우리 지금 보세요. 이 자리에 보시면 차변에 법인세 비용, 대변에 선납세금, 차변에 법인세 비용, 대변에 미지급세금. 이게 원래 하나의 점표로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 기능을 못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할 때는 차변에 법인세 비용, 대변에 선납세금, 미지급세금 분계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못해서요. 점표가 2개가 생겨요. 그런데 원리적으로 보면 맞는 분계잖아요. 이해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점표가 형성이 되고요. 저희가 점표를 다른 메뉴에서 추가해서 반영을 하면 이렇게 상단에 어디서 보낸 점표인지 보라색으로 글씨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렇게 결산자가 있으면 나는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서 점표를 추가해서 가지고 온 거구나 라고 보여지는 거고 결산자료 입력에서 점표 추가에 의해서 들어온 점표들은 모두 다 구분란에 가보시면 차변, 대변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결산전표 차변, 결산전표 대변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차결대라는 거로 형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결산전표 할 때 처음 하신 분들 계속 물어보는 게 우리가 손으로 입력하는 수동결산도 결차결대 꼭 써야 되냐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되신다고요. 그냥 차대로 습관적으로 넣으세요. 그리고 자동으로 반영한 것만 자동으로 나오는 거로 끝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 회계 1급은 여기까지 패턴 중에 착출해서 낸다. 문제는 조금 다양하게 낼 수는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부분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 남은 건 저희 뭐 남았죠, 여러분? 재무제표 작성하는 거.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이어서 하면 우린 미쳐버리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일단 여기에서 수업은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